예. 링크를 너무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잘 들리시죠? 네, 네, 잘 보이시죠? 저 네, 말고 이 바탕 화면. 예. RS튜디오하고 강의 노트 다 잘 보이시죠? 네, 보여요. 아직 못 들어온 학생들이 계시지는 않겠죠? 저는 앞 시간에 경제학 원론 강의가 있는데 조금 늦게 끝나서 제가 깜빡하고 링크도 못 만들고 네, 죄송합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내용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챕터 4, 뭐 챕터는 의미는 별로 없겠습니다만 그 챕터 4 관련해서 그 변수 바꾸는 거, 변수 이름 바꾸는 거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해봤고요. 그래서 디플라이어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아마도 이제 오늘 강의 내용 정도, 그 다음에 혹시 뭐 오늘 다 커버하지 못하면 5장까지 이제 우리가 오늘 커버하지 못하면 이제 뭐 다음 시간까지 기본적으로 이제 R을 활용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잘 R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크게 비중을 갖고 뭐 오늘 강의라든가 다음 시간 전반부 강의까지 이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 접해보거나 혹은 뭐 사용해 보신다면 그러면 조금 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이 이제 지난주에 패키지 설치하는 걸로 조금 애를 먹어서 그 저도 사실 이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혹시 잘 안 되면 여러분 그 혼자서 고생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저도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또 찾아볼 수 있으니까 같이 좀 해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혼자서 여러분 뭐 너무 이렇게 많은 시간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또 같이 해결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이제 rena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있는 변수의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봤었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방법들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실제 데이터 뭐 정리하거나 데이터 매니지하거나 분석하거나 이런 것도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방법. 제가 이 클래스에 같이 렉처 노트랑 같이 업로드했던 이제 GDP 데이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엑셀 파일이기 때문에 리드 엑셀이라고 하는 이제 패키지를 설치를 하셔서 혹시 지난주에 강의를 못 들으셨던 학생들은 패키지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인스톨 패키지, 리드 엑셀 설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리드 엑셀을 설치하셨던 학생들은 그냥 라이브러리 리드 엑셀 불러오시고요. 그 다음에 워킹 디렉토리가 어디인지가 중요하겠죠. 이 파일이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는 이제 워킹 디렉토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gdp xlsx 한번 불러오죠. 먼저 라이브러리 잠시만요. 책상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 마이크가 멀어졌는데 예, 리드 엑셀 설치를 했습니다. RStudio 폰트 사이즈가 작아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많이들 고생하셨을 텐데 혹시 지금도 작은가요? 더 키울까요? 괜찮아요. 혹시 불편한 학생 있으시면
오케이, 예. 불러오겠습니다. GDP로 불러오죠. 예. 리드, 네. 언더바하고 엑셀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GDP XLSX. GDP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불러왔고요. 몇 가지 이제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방법인데, 여기에서는 제가 2017년 1인당 GDP와 2018년의 1인당 GDP의 평균을 이제 AVG라고 하는 변수의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GDP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여러분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평균을 하나 만들어 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이제 원초적인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우선 이제 한번 평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GDP에는 여러 개의 변수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Country Name, 그 다음에 2015년 1인당 GDP, 따따따 2018년 1인당 GDP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2017년에 1인당 GDP와 2018년에 1인당 GDP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2로 나누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모두 36개 국가의 GDP 평균 값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새로운 변수로 만들어서 GDP라고 하는 이제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에 한번 넣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똑같이 계산은 하고 그 다음에 GDP 데이터 프레임에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아무 이름이나 만드시면 되고요. 저는 슬라이드에서 AVG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Average.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017년, 18년 GDP의 평균 값을 기존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 GDP에 새로운 변수 AVG라고 하는 이름에 어사인을 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잘 됐고요.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GDP가 원래는 5개의 변수로 되어 있었던 데이터 프레임인데 이제 하나가 추가가 돼서 6개의 변수를 갖게 됩니다.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위쪽에 15, 16, 17, 18하고 이제 AVG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쭉,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수행한 하나의 작업이고요. 다시 강의 노트로 한번 돌아가서요. 마지막에 만약에 그냥 AVG라고만 하면 어떻게 될까? 간단합니다. 오른쪽 여러분 데이터에 보시면 이제 GDP라고 하는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만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다면 죄송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만 한다면 AVG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엔터를 한번 해보시면 조금 전에 없었던 AVG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변수가 여기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GDP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명시적으로 코딩을 하면 GDP 데이터 프레임의 변수로 들어가게 되고 그냥 단순히 AVG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의 이름을 여러분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그냥 AVG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의 뉴메릭 벡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VG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단순하게 하나의 이제 뉴메릭 벡터가 만들어진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조건문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조건문 if else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선 테스트할 조건문을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true일 때 어떤 값을 return할지 false일 때 어떤 값을 return할지를 이제 각각 specify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17년, 18년에 1인당 GDP의 평균이 $50,000가 넘는 국가들 한번
구분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if s를 먼저 써보죠. 조건문이 뭐냐면 지금 제가 만든 GDP의 평균이 17년, 18년 GDP의 평균 값이 5만 달러보다 5만 달러 이상인 국가들의 경우 단순하게 그냥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1의 값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리턴해라 라고 한번 해보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먼저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쭉 숫자들이 나올 텐데 35번째 국가입니다. 이게 35번째 국가는 5만 달러가 안 된다는 뜻이고요. 36번째 국가는 이제 5만 달러 이상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쭉 순서대로 5만 달러 이상인 국가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Y 그 다음에 N 문자로 표시를 하고 싶다면 이제 반드시 이렇게 코테이션 마크를 쓰셔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조금 전에 위에서 지금 보셨던 0 대신에 n이 표시가 될 거고 1 대신에는 y가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n. 똑같이 35번째 국가는 35번째 국가는 n이고요. 36번째 국가는 이제 y가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 GDP에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새로운 변수를 한번 포함시켜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했던 것과 똑같이 작업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뭘 했었죠? 평균 구할 때 그때 했던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GDP라고 하시고요. 새로운 변수 이름을 여기에 적어주면 되겠죠. 똑같이 입력을 하고 여기에 새로운 변수 이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reach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GDP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36개의 관측지, observation, 모두 36개의 국가고요. 그 다음에 6개의 변수들입니다. 국가 이름, 15년, 16, 17, 18, 그 다음에 6번째가 평균, GDP 조금 전에 계산했던 것까지. 이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environment 창에 이제 GDP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모두 7개의 변수를 갖게 되겠죠. 보시죠. 엔터를 치면 이제 7개의 변수를 갖게 됩니다. GDP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실까요? GDP 이렇게 입력하면 요 average가 제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평균 GDP고 그 다음에 reach는 5만 달러 이상인 국가들의 경우 Y,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N. 잘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면 이제 뷰로 가서요. 5만 달러 이상인 국가 한번 볼까요? 이제 Y, 아일랜드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if else라고 하는 커맨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의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렇게 확인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변수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죠. ggplot2인데 마찬가지로 제가 RStudio를 새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라이브러리 통해서 불러와야 됩니다. ggplot2를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qplot을 이용해서 reach라고 하는 변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5만 달러가 넘는 국가들이 Y의 값을 갖는 경우가 되고 5만 달러가 되지 않는 국가들은 이제 N의 값을 갖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qplot을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변수는 reach인데 이 reach라고 하는 변수는 따로 독립적인 어떤 변수가 아니라 GDP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변수잖아요. 7번째 변수입니다. 그래서 GDP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반드시 쓰셔야 되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reach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오른쪽 밑에 부분에서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reach라고 하는 변수는 우리가 이런 변수들을 범주형 변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범주형 변수 혹은
계량 경제학에서는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더미 변수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일종의 더미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보 변수, 0, 1 두 개의 값밖에 같지 않기 때문에 뭐 더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더미 변수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같은 결과고요. 5만 달러 미만인 국가들의 개수가 뭐 30 몇 개, 31개쯤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5만 달러 이상인 국가들은 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몇 개 국가인가 궁금하다면 테이블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GDP에 리치하면, 그러니까 리치는 제가 범주형 변수 혹은 더미 변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0 아니면 1의 값을 갖는 거예요. 뭐 n, 지금 여기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문자로 표시하긴 했지만 뭐 n을 0라고 하고 y를 1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범주형 변수의 경우에는 테이블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했을 때 결과를 비교적 심플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의 값을 갖는 국가의 개수, 관측치의 숫자는 31개, 이제 y의 값을 갖는 관측치의 개수는 5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도 우리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여기가 4장의 내용이고요. 제가 좀 일찍 강의 노트 같은 것들을 올려놨어야 되는데 지금 가상 강의실에 여러분 보시면 제가 5장 챕터 5 강의 노트와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CSV 파일을 제가 함께 업로드를 했습니다. 챕터 5는 챕터 5는 이제 실제로 데이터셋, 주어진 데이터셋을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뭐 붙이고 띄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변수들은 제거하는 것도 한번 해볼 것이고, 어떤 조건에 맞는 그런 관측치들만 따로 이제 띄어내서 따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것도 한번 여기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챕터 5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웍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클래스 여러분 혹시 가셔서 제가 러라고 하는 엑셀 파일로 되어 있긴 하지만 CSV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여러분 같이 다운 받으셔서 경로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죠. 아니면 워킹 디렉토리, 지금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워킹 디렉토리면 지금 워킹 디렉토리에 이렇게 갖다 놔도 좋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계속 할까요? 혹시 시간 필요하시면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말씀이 없으신 걸 보니 다 됐다고 생각하고, 조금 기다릴 수도 있고 뭐 다른 학생들도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실제로 우리가 뭐 작년에는 제가 뭐 우리 강의실에서 강의를 못했고 뭐 재작년이나 이제 몇 년 전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뭐 질문하시면 뭐 그 시간 동안은 다른 학생들도 다 기다려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다 이해심도 깊고 배려심도 많아서 충분히 여러분 모두 다 나이스 하시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몇몇 함수들은 이제 dplyer라고 하는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plyer를 먼저 설치 안 하신 학생들은 설치하시고요. dplyer 저는 설치가 되어 있어서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디플라이어를 이제 불러왔고요. 디플라이어에 들어있는 이제 몇 가지 함수를 우리가 여기서 좀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저 웹사이트 여러분 클릭하시면 그 디플라이어 관련된 매뉴얼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디플라이어에 어떤 함수들이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뭐 제가 어떤 태스크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태스크를 수행할 때 어떤 함수가 제일 좋을지 이런 것도 이제 찾아보고요.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런 함수들이 있는지 또 한번 찾아보고 뭐 주로 저는 포트란이라든가 C++와 관련된 코딩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찾아서 쓰기 때문에 뭘 다 알아서 쓰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진짜 코딩을 잘하는 사람들은 제 주변에 없어서 전 경제학자잖아요. 저는 이제 거시경제학을 하는 사람인데 그나마 제가 거시경제학자들 중에서는 코딩을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도 사실 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제 주변에 정말 이렇게 막 환상적으로 코딩을 잘하는 사람을 제가 보질 못해서 제 친구들 중에 경제학자의 친구가 다 경제학자일 테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모든 걸 다,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중요한 건 어떤 태스크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로드맵 같은 것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갖고 계시는 게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뭘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요. 여기에서는 필터라든가 select, arrange, mutate, 뭐 summarize, group by, left join, 뭐 bind rows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고 변수들 뽑아내고 그다음에 sorting하고 뭐 오름차순으로 뭐 내림차순으로 sorting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그룹별로 평균값도 한번 구해보고 싶고 뭐 여성의 경우 평균 소득은 얼마고 남성의 경우 평균 소득은 얼마고 뭐 선진국의 경우 평균 GDP, 1인당 GDP는 얼마고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다 한번 해야 되니까요.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데이터셋을 이제 붙여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merge라고 합니다. merge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스택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데이터를 이렇게 붙이는 경우 우리가 보통 스택이라고 이렇게 하는 붙이는 경우 merge라고 합니다.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뭔지는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스택도 해야 되고 멀지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디플라이어에 유용한 함수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씩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상 강의실에 업로드했던 데이터는 러라고 하는 데이터인데 이건 제가 만든 이건 이제 있는 데이터들인데 제가 이걸 이렇게 모았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여러 국가들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의 한 30여 개 국가 되는 것 같아요. 150여 개 국가 정도 여러 국가들의 제도의 품질, 그 다음에 부패 정도, GDP, 교육 수준, 그 다음에 해당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그냥 region이라고 하는 변수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 변수는 이제 rule of law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부터 보시죠. 저는 제 워킹 디렉토리에 law라고 하는 파일을 갖다 놨습니다. 불러오면 되는데 CSV 파일이에요. CSV 파일은 내장 함수가 있으니까 그냥 read CSV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law 이렇게 하면 이제 law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GDP 지워버리죠.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올게요. law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죠.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요. 화면이 제가 좀 폰트를 확장을 해서 한 번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보죠. 보시면 첫 번째 컬럼의 국가, 두 번째 컬럼에 rule of law라고 하는 게 있고 법의 지배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데이터에서 낮은 값을 가지면 법의 지배가 좋지 않은 거고 높은 값을 가지면 법의 지배가 효과적인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Control of Corruption도 비슷합니다. 부패가 잘 관리가 되고 있으면 높은 점수, 부패가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면 LH 공사와 같이 부패가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면 낮은 점수를 갖는다. 국가마다 이제 특정 시점에
법의 지배와 이제 부패 관리 지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부패 관리 지수 이런 점수들을 다 이제 뽑아냅니다. GDP는 여러분 보셨듯이 앞서 우리가 했던 거와 비슷한데 여기에서는 제가 값을 조금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각 국가의 GDP를 제가 한국의 GDP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알바니아가 맨 처음에 있으니까 알바니아를 보시면 알바니아가 0.47 정도 되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알바니아의 GDP가 한국 GDP의 47%다 한 절반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UAE는 2.3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한국 GDP의 2.3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ducation은 어떤 값이냐면 각 국가마다 평균 교육 연수가 있어요. 물론 한 국가 내에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고 교육 연수가 낮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이걸 우리가 평균값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한 국가의 전반적인 교육 상태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국가의 평균적인 국민의 평균적인 교육 수준이 얼마인가? 알바니아의 경우에는 9.85년, 그 다음에 이제 UAE 같은 경우에는 8.9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12년이면 이제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한 교육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egion 코드는 이건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 변수고 그 다음에 region은 제가 해당 지역을 이렇게 범주화했어요. 다시 한번 슬라이드 돌아가서 보시죠. 보시면 이제 region이라고 하는 변수를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advanced economy 같은 경우에는 1. 그래서 보시면 advanced economy는 1이에요. 보시면 여기겠죠, 그렇죠? 이 국가가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드밴스드 이코노미여서 이제 제가 1의 값을 어사인을 했고 그 다음에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스트 아시아, 퍼시픽은 2의 값을 어사인을 했고 그 다음에 유럽 3 이렇게 제가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전 값이 만약에 7이다 그러면 이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각각 보시면 룰 오브 로는 2017년, 그 다음에 컨트롤 오브 커럽션도 2017년, GDP는 2017년 기준 1인당 GDP고요.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은 2010년 기준 자료를 제가 이렇게 모아서 만든 것입니다. 국가 간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럼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드리고 이런 작업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걸 이제 중간 시험 문제 같은 데 내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이제 태스크를 드리면 그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이제 코딩을 하셔서 여러분 시험 답안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스크립트 파일을 만드셔야 되고요. 우리 뭐 계속해서 할 테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를 제가 내는 거죠. 어드밴스드 이코노미에 해당되는 국가들의 2017년 평균 1인당 평균 GDP는 얼마인가를 계산하시오. 그럼 이제 여러분 코딩해서 딱 그 값이 나오도록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 중간 시험 때 스크립트 파일을 다 저한테 제출을 하시면 제가 그 스크립트 파일을 다 이렇게 실행시켜 보는 거예요. 다 실행시켜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면 만점. 결과가 안 나오면 아무리 코딩이 화려해도 다 빵점. 왜냐하면 여러분 코딩이라는 작업은 정말 그래요.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2,000줄, 3,000줄 짜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저도 좌절합니다. 열심히 정말 몇천 줄 코딩을 저도 몇천 줄씩 코딩해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죠? 몇천 줄씩 코딩합니다. 하다가 어디에선가 뭔가 이렇게 에러가 났는데 도저히 에러를 찾을 수 없으면 딱 손을 떼고 한 하루 정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좀 이렇게 쉽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생각은 좀 하죠. 프로세스 같은 거, 그 알고리즘 같은 거 쭉 이렇게 하면서 어디에서 틀렸을까 뭐 고민을 하는데 다시 쳐다보지 않습니다. 너무 괴로워서요. 하루 정도 뒤에 다시 이제 다시 들여다보면 보이면 다행이고 또 안 보이면 또 그냥 접고 다른 거 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러면 코딩을 멋있게 하셔도요. 결과가 안 나오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결과주의자입니다.
저는 적어도. 그래서 데이터 우리가 불러왔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확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필터랑 셀렉트에 대한 함수를 먼저 볼 텐데요. 필터는 이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만 이제 우리가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필터입니다. 필터링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앞부분에 입력을 하고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 프레임은 러니까요. 러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여러분 이제 하고 싶은 그런 조건문 같은 것들을 여기에 대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GDP가 1보다 큰 국가들만 우리가 뽑아내고 싶다 해서 GDP가 1이라는 얘기는 이제 한국과 1인당 GDP가 같은 국가를 의미를 하니까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들을 뽑아내고 싶다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여기서 지정을 했으니까 여기 다시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GDP라고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GDP라고만 써도 괜찮아요. 좋은 점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들을 뽑아서 확인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죠. 시험 문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시간별로 한 15분, 15분, 15분 이렇게 시간을 할당을 하고요. 15분 데이터 셋 하나 드리고 태스크 몇 개, 그 다음에 15분 안에 이제 그 작업들을 이제 수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5분 딱 끝나면 또다시 이제 15분 팝업이 돼요. 15분짜리 또 두 번째 문제 팝업이 되면 또 새로운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또 제가 이렇게 요구하는 몇 가지 태스크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최종 결과물은 이제 스크립트 파일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필터, 러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GDP가 1보다 큰 국가들만 뽑아내고 싶어요. 이렇게 쭉 뽑히겠죠. 되게 간단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디플라이어에 있는 함수들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제가 이번에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러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GDP가 1보다 큰 국가들만, 업저베이션들만 뽑아내고 싶은 거잖아요. 자, 이제 뽑아내서 이걸 제가 rich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의 변수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을 rich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rich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졌는데 이 변수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한번 보시죠. str, 스트럭처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rich 해보시면 이거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굉장히 좋은 그 명령어입니다. 필터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러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분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러는 어떤 클래스냐면요. 러 보시면 이거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원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만 뽑아내서 여전히 데이터 프레임의 성질을 갖도록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플라이어에 있는 많은 함수들이 이런 이제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플라이어 앞으로 계속 우리가 쓸 텐데 어떤 변수를 띄어내고 또 어떤 것들을 합치고 이래도 여전히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성질을 클래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rich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는데 필터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 rich도 여전히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rich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뷰로 보는 게 좋겠네요.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더 보시면 국가들이 쭉 뽑혔는데 모두 몇 개 국가들만 남았냐면 139개 국가 중에서 33개만 남았어요. 이 33개 국가들이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은 국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조건물을 넣었냐면 GDP가 1보다 큰 국가들만 남겼기 때문에 저기에 한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GDP가 1이어서요. 보시면 GDP 이렇게 보시죠. GDP 보시면 다 1보다 큰 국가들만 남아있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보고 싶은 이제 필터링은 똑같은 필터링을 이용을 해서 어드밴스드 이코노미가 바로 리즌 1의 값을 갖는 변수 리즌이 1의 값을 갖는 국가들인데요. 자, 그 국가들만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우선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필터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킵하고 싶은 관측치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reason이라고 하는 변수가 1의 값을 가질 때, 그러니까 equality를 두 개를 연달아 사용하면 이건 뭐 대부분의 프로그램 랭귀지에서도 같은 그 표현을 사용합니다만 조건문이죠. 이제 같다라고 하는 조건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드밴스드 이코노미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어드밴스드 이코노미만 이게 저기 원래 창을 좀 확대를 하면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 안 들어갈 것 같죠? 예. 잠깐 축소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죠. 예. 24개 국가가 어드밴스드 이코노미에 이제 해당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보시면 여기 리즌 다 1의 값을 갖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드밴스드 이코노미만 제가 뽑아냈고요. 이번에 하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로 어드밴스드 이코노미로 구성이 되어 있는 별도의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리치에서 했던 것처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ADV라고 한번 해보죠. ADV 그 다음에 필터, 그 다음에 reason이 1인 국가를 뽑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고요. ADV는 어떤 클래스를 갖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Structure ADV 해보면 여전히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변수의 개수는 7개로 똑같고 다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관측치들만 우리가 뽑아냈기 때문에 24개의 관측치를 갖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함수를 썼을 때 이게 데이터 프레임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게 사실 좋은 거고요. 만약에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뭐 뉴메릭 벡터로 바뀐다든가 뭔가 이렇게 클래스 자체가 유형이라고 하는 타입 자체가 바뀌어 버리면 조금 더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분석하는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이건 그냥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드밴스드 이코노미가 아닌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조건문이 느낌표 쓰시고 equality 하면 이제 not equal이라고 하는 뜻이 되니까 이것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느낌표 C++에서도 이렇게 사용하고요. 저는 사실 제가 쓰는 프로그램 말씀드렸듯이 뭐 포트런하고 C++ 위주로 사용을 해서 같은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번엔 조금 복잡한 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Rule of Law와 Control of Corruption이 모두 1점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Rule of Law는 그냥 뭐 여담인데 우리가 법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법치는 이제 영어로 하면 Rule by Law예요. 그러니까 Rule by Law를 우리가 법치라고 하고 법의 지배는 법치보다 조금 더 상위의 개념 혹은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런 예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다수의 국가들이 다 법치 국가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법이 이상한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뭐 저기 유튜브 하나 봤는데 이란 같은 국가에 외국인 여성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히잡 같은 것으로 머리를 가려야 됩니다. 그게 법이잖아요. 그거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실제로 벌금을 내거나 추방을 당하거나 무슨 이렇게 제재가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시행하는 건 다 법치예요. 그 법치 국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법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권이라든가 인간의 자유라든가 존엄성이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 그다음에 미국, 호주, 뉴질랜드 굉장히 제도가 선진화되어 있는 그 다음에 어떤 인권, 평등 이런 문제들 굉장히 훌륭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제대로
인포스가 되고 있으면 그냥 법치 국가예요. 이란도 법치 국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법이 정말로 make sense 하냐, make sense 하냐, 하지 않느냐, 뭐 조금 여러분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대통령이나 혹은 뭐 국무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영향력을 견제받지 않고 막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 이걸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잘 되어 있는가? 잘 되어 있으면 룰 오브 로가 점수가 굉장히 높은 국가가 될 거고요.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과 국회가 마음껏 자신의 권력을 활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법의 지배 점수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헌법이라든가 기존 뭐 법에 위배되지 않고 그 법을 그대로 인포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의 지배 점수는 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패 관리 잘 되면 높은 점수 받고 있는 거고요. 잘 안 되면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국가들을 한번 뽑아보죠. 우리가 카피 앤 페이스트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한번 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필터 러, 그 다음에 뭐였죠? 룰 오브 러. 룰 오브 러가 1보다 큰 국가, 그 다음에 and 표시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오브 커럽션. 1보다 큰 국가 뽑아내 보면 어떤 국가들이냐면요. 23개 국가가 나오는데 뭐 여기 쭉 나오겠죠. 북유럽 국가들, 그 다음에 싱가포르도 들어가 있고요. 홍콩 들어가 있는데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요? 홍콩은 조만간 여기 뭐 이건 2017년 기준이니까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데이터에는 이들 국가 홍콩이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쭉 보시면 뭐 우리가 여행을 가도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국가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보고 싶은 것은 뭐 조건문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조건문. 이제 이번에 똑같이 and를 써보고 세 번째는 이제 or 써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여기에 없어요. 법의 지배 점수도 높고 그 다음에 컨트롤 오브 커럽션 점수 높은 국가들 뽑아봤을 때 여기에 한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보고 싶은 것은 룰 오브 로는 이제 1보다 큰 값을 갖고 반대로 이제 컨트롤 오브 커럽션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값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나요? 아니면 아니라고 1보다 아까 첫 번째가 이제 1이 포함이 되어 있고 전 바꿔서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번에 이제 1 이하의 값을 갖는 국가를 한번 뽑아보죠. 어떤 국가들이 있냐면 모두 8개 국가가 있는데 이제 한국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한국. 한국은 법의 지배 점수는 비교적 높아요. 3권 분립이라든가 뭐 대체로 견제 장치는 어느 정도 뭐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 점수는 비교적 높은데 문제는 부패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냐면 법의 지배 점수는 높은데 그 부패 관리 지수 점수가 낮다. 부패 관리가 잘 안 된다. 이거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겠죠.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하지만 뭐 지표를 이 지수라고 하는 거, 법의 지배라든가 부패 관리라고 하는 이제 지수를 만들어낼 때 몇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함께 복합적으로 보니까요. 저는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말씀드린 것이고 뭐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어드밴스드 이코노미 혹은 이스트 에이시아 앤 퍼시픽 같은 경우 두 국가만 우리가 뽑아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리즌이 1이거나 1의 값을 갖는 또는 이라고 하는 조건문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1이거나 또는 다 지우고 쓰는 게 낫겠네요. 또는 리즌이 2인 국가들만 1인 국가가 어드밴스드 이코노미였고요. 제가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2는 이제 이스트 에이시아 앤 퍼시픽이에요. 보시면 쭉 나오겠죠. 이렇게 41개의 국가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observation들만 뽑아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이 결과들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우리가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핑도 할 수 있는데 룰 오브 법의 지배 점수에 따라서 법의 지배 점수가 제일 낮은 국가들, 그 다음에 중간 이하인 국가들, 중간 이상인 국가들,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국가들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한번 구분해 보는 것이고요. 그룹 1, 2, 3, 4 모두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R 스튜디오 콘솔에 입력해 보시면 이제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일일이 타입 안 하셔도 괜찮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룹 1, 2, 3, 4 모두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성질, 유형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해볼까요? 네, 해보죠. 뭐. 네, 해보겠습니다. 필터, 러, 그 다음에 룰 오브 러가 이하였나요? 미만이었나요? 예, 미만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쓰시면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우리 그 화살표 표시, 어사인 한다고 하는 화살표 표시랑 이 R이 구분을 못합니다.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나요. 한번 해볼까요? 예, 에러가 나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 반드시 스페이스를 하나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등호 조건문을 사용하고 이어서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이 둘을 붙여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띄어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룹 1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이상 and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 경우에는 제로 이하인가요? 제로 미만인가요? 예, 제로 미만입니다. 이상 미만이네요. 이상 미만 쓰시면 네, 죄송합니다. 그룹 1이 이거고 얘는 그룹 2입니다. 예, 그룹 2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그룹 2가 생겼고요. 네, 그룹 2. 그 다음에 이제 그룹 3는 0 이상 그 다음에 1 미만이고요. 그룹 3 이제 그룹 4는 1 이상이 되겠죠. 예, 1 이상. 그룹 4, 예, 1, 2, 3, 4까지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네 가지가 모두 오른쪽에 보시면 이 네 가지가 모두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렇죠? 각 17개, 58개, 그다음에 33개 국가, 31개 국가 이렇게 모두 다 우리가 그룹을 해서 법의 지배 점수에 따라서 한번 볼까요? 그룹 1에는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예.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이냐면 굉장히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들이거나 이제 혹은 이제 우리가 뭐 법과 질서, law and order 이런 것들이 이제 enforce 되지 않는 이제 그런 국가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룬디, 볼리비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뭐 콩고, 리퍼블릭 오브 콩고고요. 수단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DR 콩고, 콩고는 이제 콩고 이름을 갖는 국가가 2개 국가가 있잖아요. DR 콩고와 리퍼블릭 오브 콩고가 있습니다. 수단, 예멘, 이런 짐바브웨 이런 국가들이 이제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국가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지배 점수가 그 다음으로 조금 더 좋은 국가들을 살펴보면 비교적 많습니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58개 국가인가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국가들, 쭉 보시면 대충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법의 지배 점수로 만약에 국가를 구분한다면 우리가 조금 쉽게 그러니까 흔히 사람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기준이 있을 텐데 이들 국가는 비교적 여행을 한다든가 뭐 혹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거기에 있는 그 국가에 있는 기업들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때 대체로 이제 법의 지배라든가 컨트롤 오브 커럽션 같은 점수가 높은 국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이런 비즈니스 관계라든가 혹은 외교적 관계도 그렇습니다만 조금 외교적 관계는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요.
뭐 여행을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에 있어서 조금 더 높은 신뢰를 줄 수 있는 국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한번 해봤고요. 1, 2, 3, 4, 4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 해보고 싶은 건 각각의 그룹별로 지금 우리가 어떤 그룹을 만들었냐면 법의 집의 점수에 따라서 4개의 그룹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 각 그룹별로 GDP는 어떻게 다를까? 한번 예상해 보시죠. 어떨까요? 법의 집의 점수가 낮은 국가의 GDP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이 재산권이 얼마나 보호가 되는지, 혹은 뭐 외국의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투자금을 회수해 가려고 할 때 회수하기 어려운 국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 쉬운데 네 맘대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나가는 건 네 맘대로 못 나간다. 이런 식의 어떤 비즈니스 팔러스를 취하는 국가들도 사실상 적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투자는 열심히 해서 수익을 냈는데 그 수익을 이제 본국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이제 외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투자 자체를 꺼리게 되겠죠. 그런 요소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법의 지배에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개인의 재산이라든가 재산권 같은 것이 잘 보장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정부가 강제로 재산을 몰수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룹 1의 1인당 GDP는 비교적 낮고 그룹 4의 1인당 GDP는 비교적 높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GDP를 한번 계산해 보는 건데요. 그룹별로 이제 무식한 방법부터 한번 해보죠. 무식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조금 원시적인 방법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죠. 그룹 1의 그룹 1 국가 룰 오브 러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의 GDP 평균을 내보면 0.19, 다시 말하면 한국의 한 20%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룹 2 똑같이 한번 해보죠. 그룹 2는 한국의 한 3분의 1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룹 3는 82% 수준, 그룹 4는 한국은 그룹 4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룰 오브 러의 경우, 커럽션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밖에 안 되지만 법의 지배 점수는 비교적 높기 때문에 그룹 4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은 1.25 정도, 그러니까 한국을 포함해서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결론은 법의 지배 점수가 낮은 국가일수록 GDP가 비교적 낮고 법의 지배 점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1인당 GDP도 높다. 이 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한번 또 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들 국가의 교육 수준은 어떻게 될까? education, 평균적인 국민의 교육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했습니다. 평균 교육 연수고요. 법의 지배 점수가 낮은 국가에서 평균 교육 연수는 한 5.4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 2는 6.8년 정도 평균 교육 수준이고, 그룹 3는 8.8 정도, 그룹 4는 11년 정도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한국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한 5분, 10분 정도 쉴까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우리가 소득 수준, 그다음에 교육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select에 대한 이야기를 select 함수를 사용하는 걸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원하는 변수를 이렇게 뽑아낼 때, 그 다음에 이제 원치 않는 변수들을 드롭할 때 selec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GDP만 뽑아내고 싶다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select라고 하시고요. GDP만 뽑아내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뽑아낼 수 있고요. select도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y라고 하는 변수에 select law gdp라고 하면 이제 y라고 하는 변수가 생성이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 y라고 하는 변수도 마찬가지로 스트럭처가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 프레임에서 변수 하나만을 뽑아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킵하고 싶다면 그러면 select를 쓰시면 돼요.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수를 하나만 뽑아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뽑아낼 수도 있어요. 보시죠. 이번에는 country와 GDP 두 개를 모두 다 뽑아내고 싶다면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select law GDP country는 국가 이름이 들어있는 변수였었습니다. GDP 이렇게 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y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y는 어떻게 생겼냐면 y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y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고 country와 GDP라고 하는 변수를 갖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어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이번엔 rule of law와 counter of corruption 이 두 변수를 제거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표시를 앞에 하면 됩니다. 똑같이 한번 해보죠. new df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싶습니다. new df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싶고요. select 뭐를 선택하고 싶냐면 law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rule of law하고 counter of corruption을 제거하고 싶어요. 그럼 마이너스라고 쓰시면 됩니다. rule, law, 변수 이름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counter of corruption도 빼고 싶어요. 자, 그러면 new.df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변수가 5개죠. 그렇죠?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에 법의 지배와 부패 관리 이러한 변수들은 빠져 있고 GDP, Education, Reason 이런 변수들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치 않는 변수를 드롭하는 방법은 변수 이름에 마이너스를 표시하면 되고요. 원하는 변수만 남기고 싶다면 남기고 싶은 변수들의 이름만 타이핑하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정리하는 거 간단하게 살펴봤고 이번에는 이제 sorting하는 건데요. ar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sorting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엑셀 여러분 뭐 다 사용해 보셨을 텐데 그 엑셀을 사용을 할 때 보통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수도 있고 뭐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arrange 함수를 사용을 하면 특정 변수를 선택을 하셔서 데이터 관측치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 데이터셋에서 GDP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GDP가 가장 낮은 국가에서부터 가장 높은 국가 순서대로 오름차순으로 인크리징 오더로 정렬할 수도 있고 거꾸로 가장 GDP가 높은 국가에서부터 가장 GDP가 낮은 국가 순서대로 그러니까 디크리징 오더로 정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변수 하나를 선택해서 인크리징 오더로 할 수도 있고요. 변수 2개를 선택해서 할 수도 있겠죠.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디크리징 오더로 할 때는 그러니까 내림차순으로 할 때는 DESC라고 descending이라고 하는 이제 약자로 디크리징 오더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것은 데이터 프레임을 GDP에 따라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면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형태겠죠. arrange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정렬하고 싶은 것이 바로 GDP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된 걸 볼 수 있는데 한눈에 잘 안 보이니까요. 제가 좀 줄여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1인당 GDP가 가장 낮은 국가에서부터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 순서대로 정렬을 한 거예요. 가장 낮은 국가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부룬디, 니제르 시작해서요. 쭉 한국이 1위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일랜드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우리가 정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한번 정렬을 하고 싶은데요. 순서는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지금 어드밴스드 이코노미가 첫 번째 카테고리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가 이스트 에이시아, 세 번째 카테고리가 쭉 나가잖아요. 첫 번째 카테고리 내에서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 가장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 이렇게 한번 정렬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경우에는 지역별로 소득 수준을 정렬하고 싶은 거니까 이제 리즌이 먼저 오면 돼요. 순서는 보시죠. arrange 그다음에 law 먼저 써야 되는 게 바로 reason이고 그 다음에 이제 GDP라고 하면 이제 지역별로 가장 낮은 국가에서부터 높은 국가 순서대로 이제 정렬이 되겠죠. 보시면 어드밴스드 이코노미로 먼저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낮은 국가 포르투갈,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국가 아일랜드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트 에이시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가 이스트 에이시아인데 이스트 에이시아에서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갖는 국가가 캄보디아,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소득 수준을 갖는 국가가 이제 마카오. 그럼 뭐 마카오는 독립된 국가는 아니긴 한데요. 보통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 마카오를 따로 띄어서 분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렬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법의 지배가 가장 효과적인 좋은 국가부터 시작해서 가장 나쁜 국가 순서대로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DSCS라고 하는 이제 명령어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arrange, 그 다음에 descending, 내림차순으로 간다는 뜻이고 우리가 여기서 내림차순으로 보고 싶은 기준이 되는 변수가 바로 rule of law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의 지배가 가장 높은 점수를 갖는 국가부터 가장 낮은 점수를 갖는 국가 순서대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법의 지배에 가장 높은 점수를 갖는 국가가 핀란드, 노르웨이,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렇죠? 스웨덴, 스위스 이런 순서의 국가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가장 낮은 국가들 베네수엘라가 전에 좀 높았는데 최근에 이 점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베네수엘라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죠, 그렇죠? 시리아, 예멘 이런 국가들이 아래쪽에, DR 콩고 이런 국가들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변수들을 이제 추가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mutat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변수를 우리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앞서 우리가 간단하게 했던 것은 GDP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17년 데이터와 18년 데이터의 평균 값을 간단하게 새로운 변수로 AVG라고 하는 값을 갖는 변수를 이제 추가했던 걸 오늘 이제 앞부분에 했었는데요. 이제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utat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훨씬 더 좀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여기서 해보고 싶은 건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사용 방법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대체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mutate 함수 안에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고 싶은 새로운 변수의 이름, 그 다음에 그 변수가 뭐 평균이면 평균 계산하는 식을 넣어주시면 되고,
뭐 맥시멈 이런 거 계산하고 싶으면 맥시멈 넣어주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먼저 해보고 싶은 게 Rule of Law, Country, Control of Corruption, Region으로만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해보죠. New Data Frame, Select Law에서 Country, 그 다음에 Rule of Law였나요? 그 다음에 Corruption, 그 다음에 region이었나요? 이렇게 이들 변수만 포함이 되어 있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new df고요. 이걸 갖고 한번 사용을 할 텐데요. 변수가 너무 많은 게 좀 그래서 조금 이렇게 줄였어요. 변수를 몇 개를 줄여서. 자, 이번에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rule of law, 법의 지배와 이제 부패 관리 이 두 변수의 합을 계산을 해서 새로운 변수 이제 x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mutat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는 건데 이렇게 mutate 그리고 나서 뭐라고 쓰면 되냐면 지금 우리가 분석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new df고요. 이제 여기에 새로운 변수를 하나 추가할 텐데 변수의 이름을 x라고 하겠습니다. x는 뭐냐면 이 두 개의 변수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rule of law와 그 다음에 control of corruption을 합쳐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보면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만 하면 사실 new df가 달라지진 않아요. 보시면 이제 x라고 하는 축소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작업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new data frame이 이렇게 입력한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습니다. 우선 결과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x라고 하는 변수가 나타나지만 new data frame이 달라졌는가를 확인해 보면 달라지지 않았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작업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 명령어가 보여주는 것은 기존 데이터 프레임의 마지막 컬럼에다가 새로운 변수 x를 하나 붙여라 라고 하는 뜻이지 new 데이터 프레임을 바꿔라 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new 데이터 프레임에 x라고 하는 변수를 추가하고 싶다면 이제 이것을 new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new 데이터 프레임에 x라고 하는 변수가 붙어서 이제 이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new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이제 new 데이터 프레임이 달라져요. 보시죠. new df가 달라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new df에는 x라고 하는 변수가 없었잖아요. 이제 x라고 하는 변수, 법의 지배와 부패 관리 지수가 합쳐진 x라고 하는 변수가 여기에 추가가 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이런 형태로도 작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사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서 했던 것처럼 이런 작업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ew df law 이런 형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하기 new df control 이런 작업도 사실은 가능해요. 우리가 앞서 했던 게 이런 형태의 작업이었던 거잖아요. average GDP 구할 때. 뭐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mutat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면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보죠. mutat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이번에는 이 함수에 이제 if-else라고 하는 조건문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dvanced economy 경우에는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이름을 어사인을 하고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싶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국가에는 그냥 else라고 하는 이름을 어사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의 마지막 부분에 새롭게 변수를 하나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먼저 결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new data frame에 이제 새로운 변수를 이제 y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싶고 조건문을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region이 1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이 y라고 하는 변수가 어떤 값을 갖냐면 advanced라고 하는 문자를 갖게 되고, 그렇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뭐였죠? s라고 하는 값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해보고 싶은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new data frame에 y라고 하는 변수가 이렇게 붙어서 지금 결과에서는 y가 붙어 있는 걸 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new data frame 자체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줄여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여러분 확인할 수 있듯이 x는 우리가 이제 새롭게 추가를 해서 new data frame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사인을 했기 때문에 x는 그대로 있고요. 이제 y가 여기 보여요. 이제 y가 바로 우리가 지금 작업했던 것처럼 reason이 1의 값을 갖는 경우에 advanced, 1의 값을 갖는 경우 advanced 잘 들어가 있습니다. 다 확인 안 해보셔도 돼요. 네. 컴퓨터가 더 정확하니까, R이 더 정확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new data frame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y라고 하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y라고 하는 변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y라고 하는 변수를 포함시키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new df에 이렇게 하면 y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추가가 되어 있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이 이제 new data frame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고 new data frame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보시면 이제 여기에 y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변수를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 mutate 확인했고요. 자, 이번에는 summary statistics인데, 우리가 뭐 summary statistics 확인하는 거는 앞서 했었어요. 그렇죠? 뭐 mean, 뭐 median 이런 거 다 계산하는 거 살펴봤습니다. first quartile, 뭐 third quartile. 여기에서는 조금 더 뭐 플렉서블하게 우리가 작업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그룹별로도 평균 소득을 계산해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했던 것은 사실 이런 거잖아요.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에 뭐 서머리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런 것들만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체 법의 지배의 뭐 평균이 얼마고, 그렇죠? 전체 국가의 평균. GDP 같은 경우는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뭐 부패 지수의 평균값만 우리가 사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어드밴스드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 법의 지배 평균값은 얼마고, 그 리즌별로 보고 싶은 거죠. 리즌별로. 이스트 에이시아 앤드 퍼시픽 같은 경우에 법의 지배는 몇 점이고 평균 값이 몇 점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복잡한 작업이 필요한데, 디플라이어에 있는 summariz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면 비교적 이러한 작업들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셋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러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는 모두 7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이코노미부터 이제 서브사하란 아프리카까지 1부터 7의 값을 갖고요. 우리가 이제 해보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지역별로 평균 소득과 평균 교육 연수가 어떻게 될까? summariz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summarize라고 하는 함수는 어떻게 쓰냐면 마찬가지예요. 디플라이어에 있는 다른 함수들과 비슷하게 데이터 프레임 여기 써주고, 새로운 변수. 이거 사실 이제 변수의 이름을 지정을 하는 것이고, 이걸 쓰지 않으면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그냥 이 자체가 변수의 이름이 됩니다. 변수의 이름을 지정하셔도 되고, 지정하고 싶지 않으면 지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반드시 변수의 이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f라고 하는 함수는 뭐 플렉서블 하고요. mean이 들어갈 수도 있고, median이 들어갈 수도 있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 다음에 frequency면 and 몇 개인지, 개수, 개수,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명령어와 두 번째 명령어는 같은 결과를 리포트를 해요. 두 번째 결과에 보시면 새로운 기호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 뭐죠? 퍼센티지 표시하고 부등호 하나, 그다음에 퍼센티지 표시는 이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파이프 모양을 의미를 하는데, 여러분 마그리트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그 예술가, 화가 들어보셨을 텐데 그 뭐죠? 저기 이미지의 배반이라고 하는 이제 작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거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그림인데 뭐 이 그림에서 사실 따온 기호라고 해요. 파이프를 의미하는 것이고 퍼센티지 부등호 퍼센티지가 담배 있죠. 담배 파이프 담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콘솔 윈도우에서 컨트롤 쉬프트 M 키를 누르면 이 기호가 나타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 M을 누르면 이 표시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굳이 뭐 퍼센티지 부등호 퍼센티지 이렇게 쓰지 않고 그래서 기호 컨트롤 쉬프트 M을 쓴 이유가 이제 마그리트의 M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여기 부등호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파이프 담배와 같은 이제 연결 기능을 수행하는 오퍼레이터고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안쪽에 이렇게 넣으셔도 괜찮고요. 첫 번째 명령어와 같이 이렇게 넣어도 괜찮고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바깥에 이렇게 두고 여기에 이제 마그리트 표시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마그리트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을 써서 이제 GDP의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볼 텐데요. 우리 이번에는 이제 그냥 law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겠습니다. new 데이터 프레임 사용하지 않고 law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summarize, s입니다. summarize. 그 다음에 law라고 쓰시고요. 변수 이름을 제가 한 번은 지정하지 않고 쓰고 한 번은 지정하고 써볼게요. 구하고 싶은 것이 바로 mean GDP예요. 그래서 여기서 GDP는 law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변수 GDP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 130여 개 국가의 평균 GDP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엔터를 치면 0.63 정도 돼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국가의 소득 수준은 한국의 한 63% 수준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mean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거를 이제 ybar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달라지죠. 그 이름을 지정을 하면 이 이름이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고요. 이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제 이 expression, 그 mathematical expression 수식 자체가 여기 나타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결과를 temp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summarize. 그 다음에 mean GDP 첫 번째 제가 입력했던 것을 똑같이 입력을 하고 이제 이것을 temp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 텐데 temp로 저장이 됐습니다. temp는 어떤 유형의 변수냐면 이게 바로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보시면 temp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값을 return 하라는 명령어임에도 불구하고 summmarize는 그렇게 해서 나온 하나의 결과가 재미있게도 그냥 데이터 프레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observation 하나, 변수 하나인 그러한 그 데이터 프레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제가 표현하게 되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temp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첫 번째 변수의 이름이 ybar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temp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관측치가 하나인 경우 이거 데이터 프레임 맞습니다. 제가 따로 확인 안 해도 괜찮겠죠. 바로 이 변수 이름이 ybar가 돼요. 볼까요? 첫 번째 변수 이름이 ybar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ummarize의 변수의 이름을 ybar 이런 형태로 지정을 하시면 output은 데이터 프레임이 되고 그것에 이제 변수들의 이름을 여러분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굉장히 좋은 성질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나중에 이걸 일일이 이름을 바꾸거나 뭐 불필요한 작업을 사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그리트 디오를 이용해서 한번 다시 표현해 볼 텐데요.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 프레임은 러였고요. 그 다음에 Ctrl Shift M 하면 자 바로 이런 뷰가 뜨고 Summarize. 자,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입력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Ybar 먼저 이름을 지정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GDP 이렇게 먼저 한번 해보죠. 그러면 똑같아요.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지금 이 커맨드와 뭐죠? 예, 이 커맨드와 똑같아요.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보냐면 GDP의 평균의 이름을 한번 어사인 해보는 거예요. 이름을 한번 부여해보죠. 자, 이렇게 이번엔 Y바라고 이름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결과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그리트의 기호를 사용해도 괜찮고 이 뭐 담배 파이프 같은 이 기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지금부터 우리가 보려고 하는 몇 가지 이그젬플에서는 이 기호를 사용하면 훨씬 더 그 많은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제가 이름을 M1, M2라고 썼는데요. 뭐 이름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원하는 이름 그냥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태스크는 어떤 거냐면 지금 그 지역별로, 그렇죠? 리전별로 국가들을 구분할 수 있어요. 어드밴스드 이코노미즈, 그 다음에 이스트 아시아, 뭐 혹은 뭐 서브사하란 아프리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카테고라이즈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국가들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각 그 카테고리별로 지역별로 평균 GDP가 얼마일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런 걸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뭐라고 해볼까요? 갑자기 문득 생각은 나지 않는데, 그냥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냥 이거 보겠습니다. 네, 지역별로 평균 소득을, 평균 GDP를 우리가 계산하고 싶을 때, 이러한 요 가운데 붉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룹별로 평균 GDP를 계산하고 싶어요. 한번 해보죠. 자,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이렇게 입력하고요. Ctrl Shift M.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룹, by라고 하시고요. 이제 그룹별로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룹별로. 이게 바로 지역, region이 되고, 한 번 더 마그리트 기호를 쓰고, summarize. 그 다음에 mean GDP 이렇게 하면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했던 작업과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요게 하나 들어갔을 뿐이에요. 지역별로 그룹을 해서 평균 GDP를 계산하라 이런 뜻입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한번 보시죠. 리전별로 7개의 리전이 있으니까 리전별로 GDP를 다 계산한 거예요. 어드밴스드 이코노미가 평균 GDP가 1.31,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트 아시아 같은 경우 평균 GDP가 0.7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 결과는 팁의 형태를 가져요. 그러니까 뭐 그냥 여러분 이거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웃풋이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이건 당연히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템프로 한번 저장해 보죠. 그러면 템프는 똑같이 생겼겠죠. 이렇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변수 이름과 관련해서 우리가 변수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역별 평균 GDP라고 하는 것의 이름을 우리가 따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mean GDP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죠.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똑같이 작업을 하고요. 바로 여기에서 Ybar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혹은 뭐 M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결과를 보시죠. 템프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제 여기에 M이라고 하는 변수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들을 비교적 수월하게 서머라이즈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마그리트 기호를 잘 이용하시면 아주 쉽게 우리가 이 작업들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보셨던 결과들이고 자 이번에는 원하는 데이터들의 어떤 서머리 스태티스틱
박스를 그냥 여러분이 마음껏 서머라이즈와 그룹 바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지금 우리가 한 것은 GDP의 평균값만 계산을 했는데 그 지역별로 평균 교육 수준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법의 지배의 평균값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시에 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네,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셔서 네, 작업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여기 저도 한번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이거 혹시 아세요? 펜슬에서 다시 바꾸는 거? 어떻게 바꾸나요? 펜슬을 다시 눌러보세요. 어디에? 뭐를 여기 눌러? 펜슬. 펜슬을 다시 눌러요. 이야, 감사합니다. 카피하시고요. 역시 여러분들은 대단하세요. 뭐 새로운 파일을 하나 여시면 됩니다. 파일에서 플러스 기호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New 파일, 그 다음에 R 스크립트 가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새로운 스크립트 파일이 열렸고 스크립트 파일에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페이스트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어요. 사실 뭐 맥시멈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맥시멈도 제대로 작동합니다. 저는 보고 싶은 게 맥시멈은 아니잖아요. 맥시멈은 뭐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민 각각의 이제 평균들만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컨트롤 N 하시면 되죠. 여기 아니면 클릭하셔도 돼요. run 하시면 됩니다. run. 뭐가 잘못됐죠? 언더바가 안 들어가는군요. 언더바까지는 카피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run 하시면 그룹 바이도 언더바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잘 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이렇게 심플하게 볼 수 있어요. M1은 평균 GDP, 그 다음에 M2는 평균 교육 수준, M3는 법의 지배의 평균값, 그 다음에 M4는 부패 관리 지수의 평균값,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평균값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제 이걸 하나의 그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저장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result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장하시면 result에 저장이 되겠죠. 결과를 우리는 result라고 하는 이름으로 리포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런 방식을 더 권장하고요. 그래서 result 보면 되니까요. 혹시 또 질문 있어요? 같은 작업했던 결과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고, 차이점은 여기에서는 이제 rule of law하고 control of corruption의 이제 평균값을 죄송합니다. 맥시멈을 비교한 거기 때문에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저장할 수도 있고, 제가 했던 작업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몇 가지 작업들은 머지하고 이제 스택 관련된 작업인데, 보통 머지는 이렇게 데이터를 병합하는 거 보통 우리가 머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택은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붙이는 것을 보통 스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로 병합할 때 쓰는 표현이고, 스택은 세로로 병합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병합할 것인가, 머지할 것인가, 그냥 스택할 것인가, 이제 데이터의 성질과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제가 이그젬플 보여드릴 텐데, 뭐 목적에 따라서 원하는 작업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머지를 할 수도 있고 스택을 할 수 있습니다. 머지에 사용하는 함수가 여기 틀린 게 있어요. 여기 inner입니다. inner. t가 없어요. inner이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제대로 썼는데요. 틀렸습니다. 머지에 사용하는 함수는 크게 이제 inner join, 그 다음에 left join, right join, full join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택에 사용하는 함수는 이제 bind rows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은 뭐 고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스토어에 자주 방문하는 고객들의 정보라고 생각하시고요. 제 아이디가 바로 첫 번째 고객, 두 번째 고객, 세 번째 고객, 그 고객들의 고객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 1은 5번 주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 총액은 $500. 이러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식당에서 이제 배달 앱 관련해서 이제 주문한 사람의 아이디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몇 번 음식을 주문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은 10번 주문했고 총 주문 금액은 $240. 세 번째는 4번, 그 다음에 $40고요. Y라고 하는 데이터셋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냐면 ID1, X의 ID1과 Y의 ID1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고요. 2도 같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Y라고 하는 데이터셋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냐면 주문자들의 나이와 그 다음에 이제 성별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만약에 병합한다면 어떻게 병합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두 개의 데이터, 서로 다른 정보 셋이, 인포메이션 셋이 있는데 이걸 이제 보기 좋게 하나의 셋으로 만들고 싶다면 대체로 이제 우리가 하는 방법은 같은 아이디가 있으니까 아이디별로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옆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지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데이터를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스택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스택은 첫 번째 사람이 위에도 나타나고 첫 번째 사람이 밑에도 나타나니까 스택하는 건 사실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큰 의미는 없을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아이디에 따라서 이렇게 머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번 1번끼리 붙이고 2번 2번끼리 붙이고 이러면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inner, left join, right join, 그다음에 full join 이런 것들이 어떤 데이터셋을 중심으로 어떻게 붙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볼 텐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것도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알려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안 알려주셨으면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카피하셔서 우리 스크립트 파일에 다시 한번 붙여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이제 더 이상 쓸 일 없으니까 지워버리죠. 그래서 X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요. 이제 Y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한번 실행해 보죠. 다 실행해 보면 제가 한번 싹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이렇게 마우스 이렇게 왔다 갔다 키보드 마우스 이렇게 쓰는 거 불편해하는 학생도 계실 수 있는데 컨트롤 N 하시면 돼요. 마우스 쓰기 귀찮으시면. 그래서 X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고 이제 Y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도 만들었습니다. X 한번 실행해 보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의 테이블하고 똑같고요. 그다음에 Y도 슬라이드의 테이블과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 데이터를 이렇게 붙여보는 거죠. 그렇죠? 네. 붙이는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해보고 싶은 것이 이너 조인인데 이너 조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서로 다른 두 데이터셋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만 교집합이죠. 인터섹션만 이렇게 싹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X에만 나타나는 사람들은 다 드롭하고 Y에만 나타나는 사람들도 다 드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다 나타나는 사람들만 이렇게 놔둬서 병합하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게 이너 조인입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쓰는 방법은 어떤 변수를 기준으로 병합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죠. 생각해 보면 X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는
ID, orders, 그다음에 value 이렇게 number of orders와 이제 value만 나와 있고 Y에는 ID, age, gender만 나와 있어요. 이 두 데이터셋을 병합할 때 기준이 되는 변수는 사실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ID 갖고 이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변수잖아요. 양쪽의 데이터셋에서 뭘 기준으로 붙일지. 이쪽에 엉뚱한 사람과 이쪽에 엉뚱한 사람을 붙이면 그 데이터는 사실 아무 쓸모가 없는 데이터가 될 테니까요. 식별할 수 있는 것끼리 병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키 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그젬플에서는 이제 id가 되겠죠. 그래서 키 변수를 그래서 코테이션 마크를 이용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inner join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x를 먼저 쓰셔도 괜찮고 y를 먼저 쓰셔도 괜찮아요. inner join의 경우에는 다음 이어지는 함수에서는 이 둘을 이제 구분하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여기에서는 y 먼저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키는 키 변수는 뭐냐면 바로 id가 되겠죠. 그러면 결과가 id가 1인 사람과 2인 사람만 남아요. x에서 3은 떨어졌고 그 다음에 y에서 4도 드롭 됐습니다. 양쪽 두 데이터셋에 둘 다 나타나는 사람들만 observation들만 남아서 데이터가 병합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number of orders, value of orders, age, gender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500 맞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람의 age는 25, female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사람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inner join의 아웃풋과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싶은 것은 이제 left joi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것은 left join인데 이 녹화가 되고 있나요? 잠시만요. left join인데 left join은 특징이 있어요. left join은 지금 변수를 데이터 프레임을 두 개를 집어넣잖아요. 데이터 프레임 1과 데이터 프레임 2 두 개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left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왼쪽이고 이게 오른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중심으로 해서 머지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left join은 왼쪽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은 다 observation들은 다 남겨놓는 거예요. 다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id가 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셋에도 있으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만 뽑아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x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는 1, 2, 3가 있고 id 그 다음에 이게 x고요. 여기 y에는 id가 1, 2, 4가 있어요. left join을 사용하고 x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왼쪽에 있으면 먼저 와 있으면 이제 얘가 left에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ID 1, 2, 3는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정보가 오냐면 여기에서 1, 2, 2가 있으니까 1, 2만 이렇게 와서 붙고 4는 드롭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데이터 프레임이 바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2에 있는 관측치들 중에서 데이터 프레임 1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 머지할 때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죠.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left join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오는 데이터 프레임 X와 Y가 달라질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by ID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1, 2, 3가 나오고 1, 2는 나이와 성별이 다 들어가 있어야겠죠. 하지만 3는 Y에 어떠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그쪽이 아마 missing이 될 거예요. 보시면 자, 1, 2는 우리가 앞서 봤던 inner join의 정보와 똑같고 3이 남아 있겠죠. 3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 X에 있는 observation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 Y에는 ID 3에 대한 정보는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은 not available, missing 데이터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똑같은 작업을 이제 반대로 해볼 수도 있겠죠. 이제 X 순서, X, Y 순서대로 써놓고 이번에는
Y 데이터 프레임을 중심으로 해서 X의 정보들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write join입니다. write join은 똑같아요.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 똑같이 XY라고 한번 써보죠. XY고 Y에는 아이디가 1, 2, 4가 있고 X에는 아이디가 1, 2, 3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남겨두고 X에서 이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오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 없는 사람들은 드롭하는 거예요. 3이 떨어져 나가고 1, 2에 대한 정보만 이렇게 와서 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1에 있는 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관측치들 중에서 데이터 프레임 2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 그게 바로 3이죠. 이런 것들은 다 머지할 때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결과를 제가 입력해보고 비교해서 보시죠. write join이고 여기서 이제 변수 순서가 그러니까 x와 y의 순서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 x, y 순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write join을 쓰면 id가 1, 2, 4가 될 거예요. 그렇죠? 1, 2, 4가 되고 왜냐하면 y에 1, 2, 4가 있었으니까 그건 다 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x에 1, 2, 4 중에서 있는 것들만 다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x에 ID4에 대한 정보는 사실 없잖아요. 1, 2, 3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쪽이 missing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x와 y의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번 먼저 해보죠. left join을 하는데 이번에 x, y 순서대로 하지 않고 y, x의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지금 바로 위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right join과 똑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다만 변수들의 순서가 좀 다르게 나와요. 보시면 left join 하면 얘와 얘가 결과가 같아지죠. 1, 2, 4가 남고 다만 이제 변수의 순서가 조금 달라지죠. gender, age, gender가 먼저 오고 number of orders와 value가 이어서 옵니다. 변수의 순서만 좀 달라지지 모든 정보는 사실 동일해요. 관측치가 1, 2, 4만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엔 write join을 하는데 x, y 순서대로 쓰지 않고 y, x 순서대로 쓴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똑같겠죠. 뭐. 얘랑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변수의 순서만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inner join, left join, right join을 봤고요. 그러면 모든 아이디를 다 남겨놓을 수는 없을까? 그게 바로 full join입니다. 모든 변수, 모든 관측치들을 다 킵하고 싶다면 그냥 full join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full join을 사용하게 되면 이쪽 데이터 프레임과 이쪽 데이터 프레임의 교집합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이디들에 대한 정보는 다 결합이 되고 이쪽에만 있거나 한쪽에만 있는 그런 이제 observation들은 드랍되지 않고 다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full join이고 x, y, 그 다음에 키 변수는 id입니다. 그래서 1, 2, 3, 4가 다 나타나고요. 그래서 1, 2는 x의 정보가 있고 y의 정보가 있으니까 이 정보들은 다 결합이 돼서 우리가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id3는 x에만 있는 관측치였기 때문에 age와 gender에 대한 정보는 없고 그 다음에 네 번째 id4는 y에만 있는 observation이었기 때문에 number, 그 다음에 value 이런 것에 대한 정보는 이제 없으니까 missing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모든 정보가 다 필요하다. 그럼 뭐 inner join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죄송합니다. 모든 정보가 다 필요하다는 뜻은 한 아이디에 대해서 order, number of order, 그 다음에 value, age, gender 이런 게 다 필요하다면 inner join을 사용하면 되고 부분 변수들만 필요하다. 뭐 때에 따라서는 age만 필요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뭐 gender만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full join의 그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택은 앞서 우리가 지금 봤던 머지의 형태는 데이터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붙이는 거고 스택의 형태는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스택을 쓰는 것이 좋은지, 그러니까 보통 어떨 때 스택을 쓰는지
여기에서 이제 G라고 하는 데이터 셋을 하나 또 제가 추가를 했는데 G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ID 5, 6, 7 그러니까 X나 Y와 전혀 그 공유하지 않는 사람, 새로운 사람들, 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age와 젠더인데 이건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게 만들어 놓지 못해서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보죠. G는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거기 입력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입력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죠. 네. 입력하시면 돼요. G는 5, 6, 7 ID고요. 그 다음에 19, 34, 46 그 다음에 젠더는 MF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 G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X와 Y와 G 세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G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세 사람에 대한 나이와 성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스택을 어떤 데이터의 경우에 우리가 스택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그 궁극적인 어떤 데이터셋의 형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데이터셋의 어떤 형태를 우리가 만들고 싶은데 대체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앞서 GDP라든가 뭐 Rule of Law 이런 데이터를 봤듯이 여기에는 이제 각각의 관측치들을 식별할 수 있는 아이디가 와요. 국가의 이름 같은 것들이 쭉 오겠죠. 이걸 우리가 entity라고 나중에 부른다고 말씀드릴 텐데 지금 새로운 아이디 세 사람의 데이터셋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밑으로 붙이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형태의 데이터셋이 이런 모습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G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다면 이건 이제 밑으로 붙이는 것이 스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은 뭘 분석하고 싶으냐가 더 중요한 문제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밑에 붙이는 게 맞죠. 그래서 X와 G의 경우에도 스택하는 것이 좋고 이제 Y와 G의 경우에도 데이터를 이렇게 스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전화기가 좀 더 바쁘네요. 그래서 스택하는 경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이제 스택을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 우선 가장 이제 간단한 예는 Y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age와 젠더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똑같이 age와 젠더가 있으니까 이 둘을 이렇게 스택하면 그럼 되게 예쁜 하나의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missing 인포메이션이 없는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X와 G를 먼저 스택하고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스택하고 조금 더 얘기하죠. bind rows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스택할 수 있습니다. 스택하는 아주 간단한 명령어고요. 물론 이제 R에는 rbind라고 하는 이제 내장 함수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어떤 패키지 설치하지 않으셔도 그냥 rbind 혹은 cbind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row끼리 붙이는 게 rbind고요. 컬럼끼리 붙이는 게 cbind예요. 그러니까 inner join, 뭐 full join 이런 것과 대응하는 R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가 cbind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선 이렇게 스택할 때 또 쓸 수 있는 내장 함수는 이제 rbind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컬럼이라는 뜻이고요. columns 이쪽은 이제 rows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dplyer에 있는 bind rows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efficient한 것 같아요. 뭐 훨씬 더 컴퓨터가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뭐 메모리를 적게 사용한다든가 혹은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bind rows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그냥 rbind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이렇게 헤비한 걸 하지 않는다면 다 마치는 것보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스택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이어서 우리
이제 빅데이터 분석하는 조금 더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 여기까지 사실 이제 우리 슬라이드 54페이지까지는 기본적인 이제 뭐 R 활용하는 기본적인 뭐랄까요 뭐 인트로덕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들은 빅데이터 분석, 프리딕티브 어널리틱스에서 제가 이제 하나씩 주제별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